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혹시 처음 수업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강의 처음 듣는 분. 네, 처음 듣는 분도 계시네요. 제 이름은 제가 명찰 달고 있습니다. 이름 잘 모를까봐. 네, 박용덕이라고 합니다. 여기 칠판에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밴드, 카페 이런 SNS 전부 카카오 스토리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제 프로필이고 프로필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당국대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하고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서로는 그 정도 하고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강의 계획표도 제가 아마 밖에 보시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8주 동안 진도 나가는 거 강의 계획표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너무 오버페이스 할 필요 없고 그냥 학원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너무 앞서가면은 빨리 지쳐요.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빨리 하고 싶은데 결국 이게 장기전이거든요. 10월 달에 10월 28일 날 시험 보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학원에만 나오시면 돼요. 학원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학원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오히려 빨리 지치는 경우가 많다. 강의 8주 동안 나가는 것은 계획표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이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에 이제 시험 시행기관,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오늘 하는 내용이 한 2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됩니다. 배경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우리 기본서 49페이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는 제가 칠판에는 안 적어놨는데요. 48페이지는 중개업 제도의 기원, 연역, 역사인데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웠는데 역사를 배우면 고조선 시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근현대사가 중요합니까? 시험에 역사 시험에서 지금이 중요하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맨날 고조선 시대만 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봤죠. 과거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49페이지에 보면 객주, 거간 해가지고 고려시대 그 맨 밑에 박스에 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최근, 현재 나와 있는데 현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고려시대 때는 정확한 문헌도 없죠. 그 시험에는 여기에 48페이지가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사실 1995년도 8회 시험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객주라는 말, 이게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객주라는 게 객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객이 옛날에 우리 그 장사를 할 때는 보면 5일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상단의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했습니다. 객상주인입니다. 객상주인. 객상주인의 줄임말이 객주인데 어쨌든 객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중개제도가 인터넷에 객주라고 치보면 영화가 상영됐었습니다. 객주라는 영화가.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여자분이 객주더라고요. 우두머리더라고요. 상단의 우두머리. 그래서 옛날에 돈을 많이 버니까 권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객주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 거기 48페이지 맨 밑에 현재를 보면 등록제입니다. 등록제. 이게 등록제가 1997년 1909년 97년이 아니고 99년이네요. 시험에 날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97년인지 9년인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저도 지금 날짜를 헷갈려 하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를 채택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본서니까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으면 역사의 흐름을 읽어보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해방되고 나서부터 보면 신고제에서 허가제를 채택하다가 지금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등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등록,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법에는 등록이라고 하고 등기법에서는 이걸 등기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등기도 기록을 올리는 게 등기죠. 등기법.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지금 등록이라고 하는데 모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문 직업사들이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이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허가제였는데요. 1999년 7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허가제였는데요. 이 허가제와 등록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허가 관청에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은 무조건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지금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서울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하면 받아줘야 되는 게 등록제입니다. 허가는 안 받아줄 수도 있다.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그럼 옛날에 신고제는 뭐냐면 신고제도 지금 등록제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신고를 수리해야 됩니다. 지금 음식점 같은 거 영업 신고하면 됩니다. 무조건 식당만 만들어 가지고 신고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조리사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개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등록하고 신고 차이점은 뭐냐면 신고는 종전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격증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1985년 9월 22일 날 제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이후부터는 이제 무조건 자격증 없으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자격증 없으면서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소위 중개인, 복덕방 하던 분들 지금은 부칙개공이라는 말로 부칙개업공개사라는 말로 씁니다.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 시험에 그게 95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각회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 48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각회가 있습니다. 각회, 직거간 이게 시험에 30년 전에 한번 나왔다고요. 각회 일본식 한자로는 이거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각회라는 말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주름, 가거간, 집거간, 가거간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전기불도 없는 호롱불 켜고 제가 초등학교를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호롱불 켜고 다녔어요. 수돗물도 안 나오고 그런 데서 컸는데 그때 제가 거간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오일장에 가면 소를 사고 파는 걸 중개하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주고 소를 중개하는 걸 봤는데요. 그 소값이 100만 원도 안 했는데 어쨌든 거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소개를 하고 구전, 돈을 받아 먹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회는 옛날에 객주는 부동산만 한 게 아니고 객주는 무역업도 하고 여관업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각회, 집주름, 가거간은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이 각회라고요. 거간, 집거간, 객주는 여러 가지를 했고요.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최근 30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온 거는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지금 배경 지식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시험에는 직접 많이 안 나오지만 시험에는 3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배경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49페이지에 보면 49페이지 1번에 보면 맨 위에 헌법이 있죠. 우리 칠판에는 헌법을 안 적었는데 헌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명령입니다.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각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각부 장관의 명령을 시행규칙 또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부릅니다. 좀 조문이 몇 개 있는지 이거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18개 조문입니다. 총 다 합해서. 그 우리 시험에 200개 지문이 나오는 게 원칙이죠. 40문제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니까 그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공법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공법 조문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공부할 분량이. 자, 법률이라는 것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만들고요.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으로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 법규명령이라 부르고요. 이 법규명령하고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령. 그래서 공시법령이라고 하죠. 우리 시험 과목에. 그 공시법령이라는 것은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도 시험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시험 범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다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상위규범, 그 49페이지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고, 법률에 위반된 대통령령 무효고요. 대통령령에 위반된 국토교통부령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5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여기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나중에 나오니까 마지막 주에. 그 다음에 6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게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합니다. 그 조례 내용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례 내용? 안 나오겠죠. 지자체가 250개가 넘는데 250개 지자체 2000시 조례가 뭔지 알 길이 없죠. 광주시 조례 뭐 이런 걸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주시 조례 이런 거는 낼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시험에 꼭 굳이 낸다면 이렇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가 답인데,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하면 X,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알면 되지 그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도 다 그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조례는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고, 다만 시도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시군구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시도조례라는 것은 경기도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게 경기도조례죠. 이천시 조례면 이천시 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게 이천시 조례입니다. 조례도 국토교통부령 상위규범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맨 밑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입니다. 성격.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기본법, 일반법, 기본법이라고도 하고 이걸 일반법이라고도 합니다.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일반법,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이면 한번 일반법이면 영원히 일반법이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전 배경 지식을 위한 공부이지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있어야만 다른 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일반법, 특별법을 구분하냐 하면은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헌병대에서 잡아갑니다. 군형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미군이 죄 지으면 미군은 우리가 조사 못합니다. 소파 협정에 의하면 특별법이 미군이 먼저 자기들이 먼저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면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한다고요? 뭐가 충돌하냐 하면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받으면 편의점에 알바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중개사무소에 절대 근무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해가지고 근무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자격은 알 수 있어요.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지만 취직해서 근무하거나 개업은 못한다. 미성년자.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그 다음에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 52페이지에 보면은 3번에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한다. 그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민법. 어떤 분들은 공부하면서 보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사법이라 하더라고. 왜? 공인중개사 줄여서 사법 이러던데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은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면.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헌법, 형법 이런 게 헌법도 공법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게 다 공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만 공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법이 부동산 공법만 해도 350개 법률이 넘고요. 그 350여 개 되는 법률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6개 법률이 나오죠. 그 6개 법률 조문만 해도 아까 공인중개사법 법령 118개의 10배가 넘는다고요. 공부할 분량이. 그 공인중개사법은 공부할 분량이 적은 대신에 그 대신에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쉽게 내버리면 다 100점 받으니까 말장난을 많이 한다고. 과목의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각 과목의 특징이.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사법과 공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 사회법 또는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합법, 공법하고 사법이 혼합되어 있다. 이걸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회법이 노동관계법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이런 게 대표적인 사회법입니다. 즉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 취직하면 근로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월급 100만 원 줄게 다닐래 안 다닐래? 그건 자유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건 자유인데 계약 체결하고 나면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 여성분인 경우에는 뭐 출산휴가도 요즘 3개월 보내주더라고요. 육아휴가 1년 보내주고 이런 게 법에는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무조건 또 유급휴가 줘야 되죠. 일요일날 이것도 유급휴가예요. 무급이 아니고 돈 받고 휴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법에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어떤 게 사법적 요소냐면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싫어요. 재수없어 못 팔아주겠어요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다. 제 친구가 지금 속초에서 엄청나게 부동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몇백억 벌었는데 그 친구 이제 제가 가니까 차 태워가지고 가면서 손님 전화 오더라고. 원룸 있습니까? 하고 전화 오더라고. 여자 손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없고 그 앞에 중개업소에 가니까 많이 있던데 그거 한번 전화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원룸 하나 중개해도 보통 제가 해보니까 세입자한테는 한 10만 원 정도 받고요. 주인은 한 30만 원 정도 줘요. 그럼 한 건 중개하면 한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요. 통상적으로. 그 한 건만 중개하면 40만 원 버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다른 중개업소에다
넘기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너 왜 그러냐 하니까 난 그런 거 돈 안 되는 거 안 하고 큰 것만 한다. 말은 그렇게 하던데요. 솔직히 말해라 40만 원이 적은 돈이가 하루에 4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적은 돈인가 하니까 나중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했대. 해가지고 젊은 여자분 해줄 때만 11시 30분에 와가지고 아저씨 전기 불 안 오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혼자 가서 고쳐주고 2시에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 이사지 왜 왔냐 하고 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원룸 안 한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계약은 청약과 성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을 했는데 성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법적 요소입니다. 이거 빼고는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개사무소를 차리면 사무소 이전하는 것, 휴업하는 것, 폐업하는 것 마음대로 못합니다. 미리 등록관청, 즉 시군구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뭐 물론 미리 신고하는 것도 있고 사후 신고,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미리 하는 건 아니고 옮기고 나서 신고해야 되고 어쨌든 신고하거나 허가받거나 인가받거나 이런 각종 행정관청하고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법이 이제 건축법에서 보면 건물 지으려 하더라도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 안 되죠. 미리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그게 공법이라고요. 공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개인과 지자체의 관계, 지자체와 지자체와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게 공법입니다. 국제법도 공법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사회법이고요. 국내법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우리나라 무등록 중개업자가 외국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 맨하튼에 가도 복덕방이라고 간판 달고 한글로 복덕방 적어놓고 중개업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그래서 자격증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더라고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국가의 당의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무자격자가 하더라도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자, 53페이지 목적입니다. 53페이지 목적. 자, 여기서부터 이때까지는 시험에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다고 보고요. 물론 각회라는 게 95년도 제가 85년도라고 말 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95년도에 8회 때 한 번 출제됐고요. 목적은 이때까지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34번 시험 봐가지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21회 시험에 마지막으로 출제되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20회, 21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0회, 21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54, 55페이지까지 엄청나게 많이 적어놓기는 했는데 시험에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안 나온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시험에 공신력을 제고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엔 거의 안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국민재산권보호 X입니다. 실제 국민재산권보호, 국민경제 이바지, 공공복리가 의미는 같습니다. 공법의 목적을 보면 건축법, 주택법 이런 거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적 보면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복리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복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공복리,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사실상 공공복리도 해석상 목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우리 시험에는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지금 우리 암기 프린터 받으셨어요? 이거 한 장, 두 장이죠. 두 장 요것만 다 하시면 9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다 암기하면. 지금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월 28일까지 하면 된다고요? 왜 이렇게 저는 큰 거 가지고 있냐고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여서 큰 거, 연세 드신 분들은 큰 거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돼. 단 토끼띠 이상인 경우에 한해습니다.
토끼띠가 올해 60살이에요. 60살. 금은 토끼띠 이상인 경우는 큰 거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데 그냥 좀 큰 거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90점 받을 수 있다고. 1번에 있죠. 1번. 오늘 1번에 보면 목적 있잖아요. 1번에 보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요. 1번에 동그라미 2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계속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는 10년 동안 안 나왔다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어쨌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읽어보고 들어가면 된다고요. 요거 프린터 요거는 시험장에까지 가져가셔야 돼. 나중에 너덜너덜해져서 못 볼 정도 안광이 지배를 철해서 거의 안 보이면 다시 복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쓰시라고요. 코팅하지 마시고. 또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법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코팅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코팅해가지고 몇 년 쓰겠다던데 그렇게 하면 합격하기 힘들겠죠. 올해 끝내야 됩니다. 그 종이를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게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거예요. 눈동자가 이 종이를 뚫고 나갈 정도로 자주 봐야 된다고. 자꾸 보다 보면 종이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보이죠. 뒤에 글자가.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공부를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열심히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거 공인중개사법 쉽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짜증나 죽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참아야 돼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점수 나올 뿐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무슨 말 하는지 외계어 말하는 것처럼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 시험에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 이 말은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 좋은 말 고르는 게 아니고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찾아라는 뜻이죠. 명문, 글자 있는 것,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돼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떤 분은 문제는 내놓고 왜 답은 없냐 하는데, 이게 8개 다 목적 아닌 거죠. 8개 다 목적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 시작합니다. 56페이지 별표 55페이지 56페이지인데요. 56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30회 때 나왔다고 옆에 적혀져 있죠. 책에 아주 우리 책이 잘 돼 있어요. 언제 나왔는지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5년 이내에 나왔던 패턴이 그대로 또 나온다고요. 최근 출제 경향이 계속 똑같이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가서 2주 동안 합숙하는데 1주 동안 교육받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엉뚱한 거,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지 말라. 이거 교육한대요. 그러니까 냈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내고, 그 대신에 작년에 냈던 게 똑같이 올해 나오진 않아요. 똑같이는 안 나오고 약간 응용을 한다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 별표하십시오. 거기 56페이지 중개 중요합니다. 중개라는 이게 용어정의인데, 용어정의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용어정의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면 굳이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지, 여기다 용어정의 할 필요 없겠죠. 그 중개를 네이버에 치보면, 다음에 치보면 중개는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초등학생들이 보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중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근데 여기서 중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개, 한자로는 중개. 여러분들이 민법을 하려면 한자를 좀 아는 게,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니까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 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사람인이 있어도 사람 가운데서 끼를 깨자입니다. 또 사람인자가 있죠.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말뜻은. 그냥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고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 아닙니다. 중개 아닌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고,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하는 건 중개도 아니기 때문에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 아니므로 10%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컨설팅하고 컨설팅 수수료 20% 받아도 상관없어요. 중개보수는 0.9입니다. 최대가. 그래서 중개가 중요하다고, 중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사고 치면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해주지 중개사고 아닌 거는 손해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중개사고, 중개행위로 인한 사고만 손해배상한다고 손님한테. 예를 들면 중개사고가 나면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근하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거는 사장이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중개사고가 아니니까 책임질 필요 없다고.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합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 이게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요. 민법도 법조문은 얼마 안 되는데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 공법은 법조문은 방대하지만 해석할 거 없어요. 그냥 단순히 제가 공법을 단순히 이런 말 하기는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도 자격증을 2번 따봤지만 거의 암기사항이에요. 뭐 해석할 게 없다고 그냥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암기하면 된다고요. 물론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게 좋겠지만, 근데 이 그 밖의 권리는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밖의 권리라는 게 뭔지, 기타 등등 뭔지 판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석상 문제니까 사실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밖의 권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법 용어인데 이게 지금 민법에서 물권법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 2월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밖의 권리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당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담보로 잡아두는 걸 저당이라 하고요. 저당권이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경매 넘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이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개사들이 은행에 융자를 알선하면, 융자 그 중개사무소 보면 원탁 테이블 이런 게 보통 많이 있죠.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한 번도 중개사무소 한 번도 안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가 보신 분 안에 태어나서. 네, 오늘 한번 숙제입니다. 가보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괜히 중개사무소 가면 어떻게 오셨는데 하고 이렇게 하면 민망하고 좀 저도 쉽지 않더라고 처음에 가려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한 30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때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커피도 공짜로 주고 설명 브리핑 잘해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벽에 걸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액자에 넣어가지고 뭐 자격증 같은 것도 걸어놓고 했죠. 지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지도 옛날에 중개사무소에 지도 있는 데다가 의자에 앉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다 프로필 사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카카오톡 해놓으니까 연락 와 친구들이 너 복덕방도 하냐 떡방 하냐 뭐 이런 친구도 있고 하여튼 용어를 이상하게 쓰더라고. 이걸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두 건씩 중개하고 해요. 계속 그리 광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돈 안 들이고 광고하는 게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그 명함을 많이 나눴습니다. 원택 테이블에 보면 이삿짐 명함도 많이 나눴고요. 중개사무소에 있으면 하루에 대출 상담사가 한 10명 이상 옵니다. 계속 와서 찌라시 뭐 금리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계속 변동된 거 찌라시 돌리고 다니고 있어요. 대출 상담사들이. 그러면 그거 소개하면은 제가 옛날에 할 때는 0.3% 커미션 받았어요. 1억 대출 알선하면 30만 원 받았어요. 요즘은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정확하게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0.3% 받았거든요. 그걸 받는 게 저당권 알선하는 거는 중개고,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되는데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이게 대출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지금 우리 기본서 57페이지 중간에 판례 있네요. 57페이지 중간에 판례. 요거는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으니까 그 판례는 별표해 놓으세요. 57페이지 중간에 박스 있잖아요. 밑에 57페이지 판례 찾았어요. 박스처럼. 그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대출을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건 번호가 96도라고 돼 있죠. 도. 96도가 이게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 가나다, 고노도가 있어요. 민법 판례에 보면 전부 다라고 돼 있어. 다. 가나다는 민사사건, 고노도는 형사사건, 가나다는 민사, 고노도는 형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민사사건, 도는 대법원 형사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 받아먹으면 그게 저당권 알선 수수료니까 이건 중개보수 의무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한다는 판례라고요.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되겠죠. 중개니까 이게 중개대상 권리니까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거. 저당권, 근저당권 다 해당되겠죠. 자, 법조문 보려면 법조문 국가법령정보 휴대폰 국가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이거 꼭 쉬는 시간에 다운받아서 국가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도 있고요. 국세법령정보도 있어요. 국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국세법령정보는 어플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PC 버전으로 봐야 되고요. 이 국가법령정보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운받아가지고 이게 다운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보려면 다운을 받아야 그 휴대폰의 액정에 맞게 글자가 배열이 돼요. PC 버전으로 보면 잘 글자 보기가 쉽지 않다고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예요. 정식 명칭은. 근데 국가법령정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가지고 자꾸 검색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판례는 판례 검색하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돼. 예를 들면 저당권이라고 치면 저당권 관련된 판례가 다 떠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면. 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어플 없어요. 어플이 있는 건 이게 국가법령정보 이거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는 어플은 없고 그냥 PC 버전으로 보시면 돼요. 판례는. 자,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요것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용어들은 민법이 그래서 민법을 11월 12일에 먼저 했잖아요. 민법이 어렵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다 민법 용어잖아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거는 인터넷으로 자꾸 검색해 보라고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지금 휴대폰만 있으면 사법고시고 모든 대한민국 시험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검색해서 만약에 오픈북 테스트를 한다면. 자, 그래서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다. 기본서 57페이지 박스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61페이지 중개업 맨 밑에 61페이지 맨 밑에 기본서 보니까 중개업에 또 출제됐다고 적혀져 있죠. 29회 때 나왔다고. 61페이지 맨 밑에 자, 중개업은 뭐냐면 중개업이라고 하면 직업의 줄임말이에요. 직업.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게 중개업이에요.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것. 그래서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무자격자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도 중개는 할 수 있다.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업 하려고. 물론 뭐 나중에 노후에 그냥 따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중개업을 하려고 중개하려고 따는 건 아니죠. 중개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그냥 해도 된다고요.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업 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데 중개업 하려면 이 세 개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62페이지 거기에 2번에 보면 양가로 1번 의뢰 양가로 1번이 의뢰 맨 밑에 양가로 2번 보수 63페이지 양가로 3번 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칠판에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야 중개업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업이 뭐냐? 업보. 불교에서는 업보라고도 하는데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모, 고모, 여친, 남친, 남사친,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면
뭡니까? 평소 누군지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그 손님들에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고 자격증 취득한다고요. 손님 아니고 평소 알고 있던 이모, 고모, 친인척,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해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고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 63페이지 기본수 63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OX 문제 기출 문제 있네요. 우연히 일회적인 중개는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를 의미하는 간판을 설치하고 단 1회 중개하는 경우 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O 해가지고 있죠. OX 문제. 우연히 한두 번 한 거. 그래서 저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올려놔가지고 우연히 한두 건 한다고 했잖아요. 1년에. 그거는 자격증 안 따도 되고 등록 안 하고 해도 된다고. 우연히 한두 번 하는 거는. 근데 이 반복 의사가 뭡니까? 반복하지는 않지만 간판 달고 했으면 중개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했으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업에 해당한다고요. 손님 오면 받으려고 간판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 간판 달고 하면 한 건만 하다 적발돼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간판 안 달고 하면 한두 건 해도 상관없어요. 직업적으로 반복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8번 하면 직업이고 7번 하면 직업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는. 그럼 만약에 10건 하더라도 10건 하더라도 한 건당 10,000원씩 받았다면 10만 원 받아가지고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근데 판례가 3건을 했는데 한 건당 1,000만 원 받았으면 직업이라고 본 판례도 있어요. 3,000만 원 벌었으면 연봉 3,000만 원이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럼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면 처벌받지만 중개해도 상관없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 자, 여기 중개까지만 하고 공인중개사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받은 거 한번 미리 좀 풀어보십시오. 답은 해설이 있으니까.